안녕하세요. 혹시 엄청나게 오르는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아버려서 아쉬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때 그냥 둘 걸 하고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뼈아픈 실수에서 탄생한 아주 강력한 투자 프레임워크입니다. 감정이 막 흔들릴 때 어떻게 이성적으로 또 시스템에 의존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값비싼 교훈이 있었는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과연 지금 시장이 그냥 뜨거운 건지 아니면 진짜 슈퍼사이클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명확한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보고 또 어떻게 다시 시장에 들어갈지 그 재진입 시나리오까지 짜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투자자의 환급률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값비싼 거래의 교훈. 제목부터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원칙들은요, 대부분 이런 뼈아픈 경험에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문장. 기술적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슈퍼사이클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RSI 같은 기술적 지표들이 너무 올랐어, 위험해 하고 막 경고등을 켜잖아요. 그런데 슈퍼사이클이라는 정말 거대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앞에서는요, 그 경고등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바로 2026년 2월에 실제 거래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투자자라면 정말 피하고 싶은 딜레마죠. 삼성전자 주식이 막 오르는데 기술 지표인 RSI가 84를 찍었어요. 이건 그냥 교과서적으로 과매수,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아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가진 것의 절반을 딱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와, 정말 미치죠? 데이터는 팔아라 하는데 시장은 아니야, 더 간다고 외치고 있을 때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문에 도달했습니다. 과열인가? 슈퍼사이클인가? 지금 이 상승이 그냥 단기적인 거품, 일종의 과열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의 시작, 즉 슈퍼사이클일까요? 이걸 구별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슈퍼사이클이라는 달콤한 꿈에 빠지기 전에 일단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의 단기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더 갈 거야 하는 희망회로부터 돌리기 전에 기술적 지표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일단은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게 바로 그 기술적 과열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첫째, RSI가 80 이상인가? 둘째, 스토캐스틱이 90 이상인가? 셋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확 올랐나? 넷째, 이게 바로 직전 고점을 뚫자마자 일어난 일인가?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만약 3개 이상 그렇다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험 신호가 켜졌구나, 리스크 관리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좋아요. 단기적인 위험 신호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평범한 투자자겠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뜨거운 시장 정도가 아니라면, 그 이상이라면 어떡하지? 바로 이 질문이 평범한 수익과 엄청난 수익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슈퍼사이클 체크리스트입니다. 단기 지표를 넘어서서 진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 증거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회사가 2년 넘게 이익이 20% 이상씩 팍팍 늘고 있는가? 또 산업 수요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가? 세 번째, 세상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급 신제품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똑똑한 돈,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가? 이 중에서 3개 이상 예스가 나온다면 이건 그냥 과열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파도, 바로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재밌어졌습니다. 우리 손에 2개의 체크리스트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단기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대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서로 다른, 어쩌면 상반되는 두 신호를 가지고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팔아? 말아?
이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의사결정 매트릭스가 그 답을 줄 겁니다. 이 표가 바로 이번 분석의 심장, 슈퍼사이클 의사결정 매트릭스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강력해요. 한번 보시죠. 자, 케이스 A. 단기적으로 과열인데 슈퍼사이클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네, 50에서 70%는 파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죠. 그런데 케이스 B를 보세요. 똑같이 과열인데 슈퍼사이클이 맞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매도 비중을 30에서 50%로 확 줄입니다. 왜? 장기적인 큰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케이스 C는요? 과열도 아니고 슈퍼사이클은 맞다. 이건 뭐 그냥 100% 보유하거나 심지어 돈 있으면 더 사야죠. 이겁니다. 단기 상황과 장기 전망을 조합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삼성전자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바로 케이스 B였습니다. RSI는 80을 넘어서 분명히 과열 신호를 보냈지만 동시에 펀더멘털이나 산업 수요를 봤을 때 명백한 슈퍼사이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매도가 아니라 30에서 50% 정도만 팔아서 일단 단기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로는 더 큰 상승의 가능성을 남겨주는 것. 이 매트릭스에 따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일부를 팔아서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 그럼 이걸로 그칠까요? 절대 아니죠. 파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언제 다시 살 것인가. 다음으로 대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다시 진입하는 계획, 이 재진입 시나리오가 있어야 이 전략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재매수할 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조급함입니다. 아, 나만 빼고 또 가나봐 하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자,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하는데요. 1차 재매수는 언제 하느냐? 뜨거웠던 RSI 지표가 60, 65 정도로 좀 식고 주가가 중요한 지지선인 직전 고점에서 딱 버텨줄 때, 이때 30에서 40% 정도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재매수는요, 대규모 계약 같은 새로운 좋은 소식이 나오고 MACD 같은 장기 추세 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일 때, 그때 나머지 50에서 60%를 채워 넣는 거죠. 어떠세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죠? 모든 게 철저히 신호에 기반한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 시점을 정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종의 비상 탈출 계획이죠. 만약에 주가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직전 고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믿었던 곳 아래로 그냥 뚫고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이 재매수 계획은 전부 무효입니다. 일단 멈추고 내가 생각했던 슈퍼사이클이 맞나?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이른바 투자자의 황금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두 개의 도구를 각각의 역할에 맞게 쓰는 것. 이게 핵심 철학이에요. 자, 기술적 분석은 뭐다? 단기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팔지를 결정하게 도와주죠.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반면에 기본적 분석은요,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나를 결정하게 도와주죠. 이건 바로 GPS입니다.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브레이크랑 GPS를 어떻게 같이 쓰냐고요? 바로 포지션 크기, 즉 비중 조절로 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보이면 비중을 줄여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거고요. 장기적인 슈퍼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비중을 그대로 두거나 늘려서 엑셀을 밟는 거죠. 결국 이 포지션 크기가 여러분의 모든 분석을 실제 행동으로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결국 이런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계좌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막 탐욕과 공포로 미친 듯이 춤을 출 때 나를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논리적인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원칙, 여러분의 프레임워크는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강한가요?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단단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가가 계속 오를 때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주식을 딱 팔았는데 그 뒤로 더 날아가는 거 보고 아쉬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머리로는 분명 더 갈 것 같다 싶은데 이상하게 손가락은 매도 버튼으로 가고 오늘 바로 그 순간의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바로 오늘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기술적으로 과매수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치열한 고민이 담긴 당신의 투자 원칙 노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노트를 딱 받아봤는데 제목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등대 투자 원칙 샵 1. 이 비유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등대가 길을 비춰주듯이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감정이라는 안개에 휩쓸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등대. 네, 그래서 이 노트의 핵심은 결국 기술적 지표가 보내는 단기 과열이라는 경고등하고 또 산업 전체가 막 끌어오르는 구조적 강세라는 신호,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팔까 말까 이런 이분법적인 고민을 넘어서는 거네요.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거의 구체적인 전투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렇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노트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이 시스템이 과연 감정적인 매매를 막아줄 만큼 견고한지, 그리고 단기 위험 관리와 장기 추세 추종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정말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원칙이 탄생하게 된 그 생생한 경험, 그날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모든 건 바로 오늘 2026년 2월 12일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의 RSI, 즉 상대 강도 지수가 84까지 치솟았죠. 84요? 오, 보통 70만 넘어도 과매수라고 하는데 84라니. 이건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일단 매도 버튼을 고민할 만한 숫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트에 적으신 대로 보유 물량의 절반을 매도하셨고요. 그런데 그 후에 주가가 보란 듯이 계속해서 전고점을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죠. 바로 이 뼈아픈 경험,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이 원칙의 첫 문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노트 서두에 아주 굵은 글씨로 적어두셨어요. 기술적 지표만으로는 구조적 강세를 판단할 수 없다. 네, 이게 이 모든 시스템의 대전제입니다. 정말 핵심이죠. RSI 같은 기술적 지표는 뭐랄까, 자동차의 엔진 온도 계기판하고 같아요. 아, 계기판이요? 네, 계기판이 빨간불을 막 깜빡이면 당연히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세워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차가 그냥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F1 경주용 머신이라면 어떨까요? 아, F1 머신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 차한테 뜨거운 엔진은 고장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다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즉, 계기판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차를 어떤 도로에서 몰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내 주식이 지금 F1 머신인지 아니면 곧 퍼지기 직전의 낡은 중고차인지 그걸 구별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계, 일단 엔진 온도 계기판이 빨갛게 빛나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부터 살펴보죠. 1단계, 과열 신호 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경고등이 켜졌는지는 확인해야 하니까요. 2단계는 단기 디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자동 경보 시스템이에요. 네. 노트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신 그 RSI가 80을 넘는가? 이건 주가의 상승 압력이 단기적으로 매우 과도하다는 신호고요. 네. 둘째는 스토캐스틱 STOCH 지표가 90 이상인가? 이건 RSI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최근 주가 움직임의 과열 여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이 더 흥미로운데요. 단기 급등 후 거래량 급증, 그리고 전고점 돌파 직후. 이건 단순히 계상된 지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랑 행동을 읽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특히 단기 급등 후에 거래량이 빵 터진다는 건 그동안 주가 상승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동시에 또 뒤늦게 막 뛰어드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아, 변동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노트에는 이 4가지 조건 중에 3개 이상이 해당되면 일단 보유 물량의 30%에서 50% 정도를 분할 매도하는 걸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점을 예측해서 판다 이게 아니라는 점 같아요. 나는 신이라서 여기가 꼭지인 걸 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안개가 너무 짙어서 사고 날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일단 속도를 좀 줄이고 보자. 굉장히 현실적인 위험 관리의 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죠.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단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길이 좀 험난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 고쳐매고 현금이라는 에어백을 일부 확보해 두는 거죠. 아, 현금이라는 에어백. 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주가가 확 급락할 때 감정적으로 투매하는 그 패닉셀링을 막아주는 아주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속도 경고등이 켜진 걸 확인했고 일단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려뒀습니다. 하지만 경고등 켜졌다고 무조건 차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지가 어딘지, 이 길이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F1 머신인지 확인하러 차의 보닛을 열어볼 차례군요. 바로 2단계, 슈퍼사이클 여부 판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현미경을 잠시 내려놓고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망원경을 드는 과정입니다. 아, 현미경에서 망원경으로. 네, 기업의 본질과 산업의 구조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2단계에서 그렇다는 판단이 서면 아까 울렸던 그 기술적 지표의 경고를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도 4가지 기준을 제시하셨고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슈퍼사이클로 인정하기로 하셨네요. 첫 번째 기준이 펀더멘털의 전환이군요. 이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성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향후 2년 이상 실적이 좋아질 게 거의 확실하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추세여야 한다. 네, 맞아요. 노트에 예시로 드신 삼성전자의 경우 HBM 홀 양산을 통해서 2026년 영업이익이 87조 원으로 무려 122%나 급증할 거라는 증권사 컨센서스가 있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다시 말해 갑의 위치로 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산업의 구조적 수요인데 여기서 3가지 이상의 강력한 수요가 동시에 터져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맞아요.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여러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황을 요구하는 거죠. AI 인프라 투자, 또 노후 서버 교체 주기 도래,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가 HDD에서 SSD로 전환되는 이 거대한 흐름.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키는 상황을 예로 두셨습니다. 이건 뭐랄까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과 같아요. 작은 파도 한두 개는 방파제로 막을 수 있지만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발생한 거대한 해일은 모든 걸 집어삼키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거라는 전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
기술 주도권의 변화. 단순히 1등 기업이 아니라 경쟁 구도 자체를 파괴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하고 출하한 것이 정말 완벽한 예시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점유율 1위를 넘어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수준의 기술적 해결을 의미하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준, 수급의 질적 변화가 정말 디테일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고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아, 누가 사는가? 네, 외국인과 기관, 즉 흔히 말하는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가 5일 이상 연속으로 순매수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나오는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이들이 전부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가, 이걸 화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시간외 거래, NXT에서도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까지 체크하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규 시장이 끝나고 나서도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줄을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와, 이 네 가지 기준은 각 기업의 실적, 산업 환경, 기술 경쟁력, 그리고 시장의 인식을 다각도로 감증하는 정말 훌륭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좋습니다. 단계적인 기술적 신호라는 온도계하고 장기적인 구조적 신호라는 엔진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상반된 정보를 조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 노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판단 매트릭스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네, 이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지금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이런 막연한 감정적인 고민 대신에 지금은 케이스 A, B, C, D 중에 어디에 해당하지? 라는 체계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네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케이스 A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과열인데, 즉 RSI가 80 이상인데 슈퍼사이클은 아닌 경우. 이건 아까 비유로 들면 F1 머신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낡은 중고차 엔진이 과열된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구조적인 뒷받침이 없는 단기 급등이죠. 이럴 땐 50에서 70%라는 비교적 많은 비중을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기술적 조정에 대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대응이죠. 그리고 둘째, 케이스 B. 기술적으로 과열이면서 동시에 슈퍼사이클일 경우. 바로 오늘의 삼성전자 케이스입니다. 네, 이때는 30에서 50%만 매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단기적인 소나기에는 일단 피하되 앞으로 다가올 큰 태풍의 방향에는 순응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제일 어려운 구간일 것 같아요. 주가는 계속 오르고 시장은 막 축제 분위기인데 나만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럴 때 전부 팔지 마라, 일부만 팔아서 위험을 관리해라 라고 명확히 말해주잖아요. 수익의 일부를 심리적 안정감을 사는 보험료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사는 보험료.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세 번째는 케이스 C. 주가는 아직 과열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RSI가 한 60, 70 정도인데 슈퍼사이클 조건은 충족된 경우. 이건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직 시장이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상승의 초입 단계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럴 땐 100% 보유는 물론이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남들이 환호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D. 슈퍼사이클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RSI 40 이하로 들어온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구조적 강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을 박앤셀로 간주하는 겁니다. 노트에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눌림목 기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던지는 물량을 기꺼이 받아내는 용기가 필요한 구간이죠. 와, 이 매트릭스 덕분에 각 상황에 맞는 행동 계획이 정말 명확하게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파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케이스 B처럼 슈퍼사이클이라고 판단하고 일부만 팔았다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큰 상승 추세에 나머지 과실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재진입 규칙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이것도 2단계로 나눠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재매수는 단기 과열이 해소되는 시점을 노립니다.
RSI가 60에서 65 구간으로 좀 안정하다고 주가가 이전에 돌파했던 고점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일 때 이때 팔았던 물량의 한 30에서 40%를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섣불리 뛰어들지 않고 시장이 스스로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군요. 그리고 2차 재매수는 추세가 다시 강화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수주 공시 같은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고 기술적으로도 MACD 골든 크로스가 유지되는 등 모든 조건이 다시 상승을 가리킬 때 그때 나머지 50에서 60% 물량을 재매수하는 거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이전 고점에서 지지를 못 받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하면 어떡하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까지 노트에 있었습니다. 아, 있었나요? 네, 그럴 땐 매수 포기. 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겸허히 인정하고 추세를 다시 점검하면서 관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익을 쫓는 계획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비상 탈출 계획까지 마련해 두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의 완성도가 정말 돋보이죠. 자, 지금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등대 투자 원칙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결국 서로 다른 도구를 각기 다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이런 지혜가 아닐까요? 네, RSI라는 단기 항해용 나침반, 그리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장기 항해용 해도를 모두 활용해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노트의 마지막에 적어두신 핵심 교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RSI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슈퍼사이클은 RSI를 무시할 수 있다. 아, 기술적 지표는 단기적인 파도의 높이를 재는 데 사용하고 펀더멘털 분석은 거대한 조류의 방향을 읽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투자 비중 조절이라는 배의 키를 통해서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이 원칙의 정수입니다. 노트에 쓰신 것처럼 이 원칙을 PDF나 노션으로 잘 정리해서 매매할 때마다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한다면 확실히 그때 팔걸, 그때 살걸 같은 후회는 줄일 수 있겠네요. 매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신 내가 정한 명확한 절차를 따르게 되니까요. 네, 이 프레임워크의 마지막에는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한미반도체 같은 다른 종목에도 적용해 볼까?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진 투자 원칙은 얼마나 보편적일 수 있을까요? 지금 분석한 이 시스템, 즉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특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등대는 예를 들어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전혀 다른 산업의 슈퍼사이클에서도 똑같이 밝은 빛을 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슈퍼사이클은 각자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서 매번 새로운 등대를 건설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